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를 다시 돌아보면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생각도 또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청춘합창단 UN 공연 시점을 점해서 했던 인터뷰 두 건 보내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4년 전 우리를 감동에 빠지게 했던, 그래서 울고 웃게 만들었던 모 방송국의 청춘합창단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개 오디션을 받고요. 이로 인해서 합창대회까지 나가는 모습 방송을 통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분들의 활동이요. 당시 방송 1회로 그치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뜨겁게 활약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는 6월에는 유엔에서 공연까지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초대서 조금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들 전해드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 청춘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 아코로 앰베서더 코리아의 권대욱 사장과 오늘 다양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바쁘죠. 더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저희 초대석 워낙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직함이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는 물론 오늘 청춘합창단의 단장으로 저희가 좀 뵙기는 합니다만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교수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갖게 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일 욕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금 하게 됐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한두 가지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제가 소홀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기업으로서는 대표로서 또 청춘합창단으로서는 또 단장으로서 또 교수로서 또 뭐 멘토로서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뭐 이것이 각각 그 분리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일과 삶이 확실하게 그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것이 분리될 수도 없고 또 일 중에 또 삶이 있고 또 삶 속에 또 일이 있고 지금은 애써 구분하려고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경계의 삶이죠. 네, 그래서 뭐 일도 삶도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즐겁고 하루에 제가 뭐 거의 한 18시간, 19시간 깨어 있는 상태인데 뭐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원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많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가장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애착이 가는 쪽은 어떤 일이실까요? 뭐 그건 당연히 뭐 제일 먼저 저는 일입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삶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일 이외에 지금 뭐 가장 저를 항상 깨어 있게 하고 또 눈동자를 반짝거리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그런 일은 뭐 단연코 우리 합창단이 이끌고 유엔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활력도 되고 일도 열심히 더 하실 네,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이제 시너지가 상당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력 보니까 또 35살에 건설회사 사장까지 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35살에 상장건설사의 대표가 된 예는 거의 없죠. 제가 최연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 사장이 되신 나이가 네. 36살이에요. 그보다도 먼저. 예, 제가 1년 먼저 이제 된 거죠. 뭐 운이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고속 성장의 시대였고 개발 시대였고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시대고 다행히 그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중동건설을 했습니다. 네. 다 우리 그 당시에 뭐 제가 일을 할 때는 그게 무슨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그저 내 자신, 조금 나아가면 우리 가족, 그다음에 또 우리 회사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던 일들이 지금 30년 전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땀방울들이 그것도 우리 국가의 그 초석을 놓은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어떤 그 큰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미생이라는 말도 유행할 만큼 지금 세대는 사실 30대가 아직도 불확실성, 불안정성이라는 말이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 35살에 사장까지 되셨던 사장님께서는 30대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데요. 치열했던 그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오로지 저 머릿속에 일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 옆도 뒤도 못 돌아봤던 시절. 얼마 전에 그 미생 드라마를 제가 누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되돌려 보기로 전체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생에 나오는 그 장거래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바로 그때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픔도 있었고 또 성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던 시절이지만은 하여튼 뭔가 몰입해서 한 방향으로 집중했었던 시기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혹시 누가 지금 저더러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조금 여유를 찾으셨었기 때문일까요? 이제 청춘합창단, 네, 지금은 단장이시지만 처음에 그 어르신들 모여서 오디션 볼 때 직접 오디션에 참가해서 들어가시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당시 기억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참가를 결정하게 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로 정말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때 이제 저는 뭐 물론 음악을 좋아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 시즌 1 그것이 넬라 판타지아를 했던 그러니까 바칼리 씨가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있자니까 너무 그 모습들이 감동적인 거예요. 특히 그 넬라 판타지아 그 우선 이 곡도 지금 아름다운 곡이지만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요? 내 자식들에겐 지금 이와 같이 정말 이 엉터리 같은 이 세상을 갖다가 다시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어떤 새로운 어떤 피안의 세계로 지금 가자 하는 그 뜻인데 그 노래 멜로디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합창을 안 했던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특히 이제 거기에 선우, 그다음 다혜 씨, 그 소프라노 경쟁하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정말로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런 기다리면 꿈이 이루어지는가 공고가 딱 난 거예요. 처음에는 전국에서 뭐 한 40명을 지금 뽑는다는 거죠. 근데 뭐 제 생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전공자도 아니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자격 요건에 한번 보자 이렇게 봤더니 52세 이상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덜커덕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뭐가 가장 걱정되셨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회사 걱정입니다. 그죠. 회사가 이게 무슨 뭐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어쨌든 뭐 전국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지금 비춰야 되고 또 이것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인데 일종의 거기에 현직 사장이 저런 데 나가면 회사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직원들은 또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걱정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 하고 싶은데 내가 회사 걱정, 뭐 다른 걱정, 이런저런 걱정으로 이걸 만약에 못한다면은 언제 할 것이냐. 내가 나중에 그러면 리타이어하고 한 80 먹은 다음에 꼬부랑 할아버지 돼서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도저히 이것은 극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던 장애물들이 이제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설득을 했고 특히 우리 엠버서더 호텔의 그 서정호 회장님, 제가 좀 너무 흔쾌하게 허락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오디션부터 나가니까 정장하고 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다들 뭐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오셨는데 또 그 당시에 이경규 씨가 저더러 출근을 하고 오셨느냐고 출근 안 하고 왔다고 또 전현무 씨가 뭐 어떻게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 어떻게 나온다는 대답이 제 삶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뭐가 사람들이 듣기에 뭐가 이 특색이 좀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또 현직 또 호텔 뭐 CEO라고 지금 하고 그래서 뭐 또 인터넷을 달구고 그렇게 해서 유명세를 좀 탔어요.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찌 보면 자극이 됐을 수도 있고 좀 다른 길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결정하시는데 용기도 분명히 있으셨을 그렇습니다. 거라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삶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하면 내 가슴이 뛰고 그다음에 눈이 반짝이는 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왜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정말 합창단 전후로 그렇게 많이 바뀌셨나요?
정말 바뀌었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삶이 확실하게 충일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동안은 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허무감 같은 거 있잖아요. 때로는 뭐 이 공황 같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간극들이 합창 생각만 하면 그것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좀 탄탄해졌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이제 받죠. 그 에너지가 뭐 사장님뿐만 아니라 단원이 지금 한 40분 정도 48명입니다. 48명이요. 정확하게. 그분들 모두 다 그런 기분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 1회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한 3개월 방송을 했어요. 아, 그런데 네. 이제 딱 끝나는 순간에 가슴 속에는 누구나 야, 이게 어떻게 모인 인연인데 이걸 헤어지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야, 우리 다시 모이자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같은 동네 같은 지역만 사는 분들도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국에서. 전혀 아니죠. 네. 그러나 그 합창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었고 헤어지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였던 거고 네. 처음에 모일 때는 대책도 없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래서 3만 원씩 우리가 회비를 걷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뭐 우리 단원들도 노력하고 하셔가지고 또 기업에서 스폰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65세 네. 정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열정들과 이제 그다음 여러 가지가 모여서 결국에는 6월 이제 유엔 공연까지 이루게 되셨는데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신기해요. 예, 참, 저희들이 유엔 가겠다는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방송 끝난, 시점부터 제가 그거 가지고 있었고, 가서 뭘 하느냐 하는 것도 제 가슴 속에는 우리는 통일을 좀 노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평균 연령 65세대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세대거든요. 통일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분단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우리가 느껴야 할 세대지만은, 거기에 대한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또 저희들보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다르죠. 예. 따라서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통일이라는 이 아젠다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하나의 그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뭐 저희들이 유엔에 가서 뭐 평화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리 어렵게 이 노인들이 정말로 태평양을 건너서 그것도 어떤 다른 분들의 지원 없이 우리 자력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이 노력을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려고 할까? 아,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들어준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유엔에 가서 공연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좀 이렇게 활성화 좀 되고 또 문화적으로 접근이 되고 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지금 살 길은 통일밖에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아젠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통일 지금 현재 통일 그 대박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100% 지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라면 뭔가 거기에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분은 유엔에 가서 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누구에게 유엔 대사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네. 그다음에 유엔 사무국 직원들 뭐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우리가 분단 지금 70주년을 맞고 있고 우리가 좀 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가서 도와달라고 소리 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갖다 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영에 전한 바가 클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뭐 도와주든 말든 그건 귀하들의 참 저거지만은 이거는 당이다. 인류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좀 깨달아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그 스피치도 영문으로 지금 만들어서 좀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죠. 그러면은 선곡하시는 곡들도 조금 의미가 있는 노래들을 그렇습니다. 선정하셨을 예. 것 같아요. 어떤 곡들이 일단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레이즈미역 같은 그런 곡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어달라는 얘기니까 그것 되고 아리랑 우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리운 금강산 이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해서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죠. 지난번에 유엔 우리 오준 대사님께서 그때 스피치를 명연설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피치를 전문으로 다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엔 그 북한 뭐 인권 뭐 법인가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예.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북에 있는 이 사람들, the people, 그 사람들은 그냥 anybody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가족의 가족, 친척의 친척, 우리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 쌈바디라는 거죠. 뭐 당시 말씀해 주신 그 영상 뭐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상당히 화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보셨던 네. 기억들도 있는데요. 사실 근데 큰 취지고 정말 큰 무대이고 한데 비용이 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의미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미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건 대의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쓰시겠다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지금 조달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투 트랙으로 지금 가죠. 하나는 기업들이 스폰서링을 좀 해줘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만 원짜리 마음을 좀 모아서 그런 어떤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현재까지 지금 성과를 보면 6월 15일 날 가는데 어쨌든 비행기 표값 왕복 그거는 좀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저희들이 지불을 하면 되고 우리들끼리 농담으로 이제는 비행기 표값은 태평양에 빠져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햄버거를 하나 먹더라고. 아니면 뭐 거기에 타임스퀘어 광장에다 텐트를 치더라도 우린 간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감동입니다. 네. 특히 그 소셜 펀딩 부분에서. 예. 심지어는 30년 전에 저랑 같이 정말 중동에서 고생하던 친구들이 네.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뭐 돈의 액수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고 또 어떤 분은 11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 11만 원은 왜 11만 원이냐? 예. 10만 원은 10만 원이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네. 11만 천 원을 보내려다가 11만 원을 보냈다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오늘은 저희들 후배들하고 아침 조차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 또 제 동료가 지금 뭐 우리 그 권대욱 사장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의를 해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후배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자기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 회사의 전 직원에게 이 얘기를 해주겠다. 취지를. 그래서 만 원씩이라도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자기도 거기에 똑같이 매치 펀드 형식으로 해서 얼마를 보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굉장히 그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이 어쨌든 좀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통일의 그 마음. 근데 뭐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밖에 없고 먼 훗날 우리가 정말 통일이라는 그 대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선배, 형님 뭐 하셨습니까? 했을 때 나도 그 정말 엄중하고 정말 위대한 그 길에 같이 마음을 얹었었다 할 수 있는 그 자부심밖에는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늘 어디 가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니죠. 뭐 크게 봤을 때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일이라는 의미 그리고 뭐 진행하는 과정조차도 정말 말씀 들어보면 기적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함께하는 단원분들이 느끼는 행복감도 상당히 클 거라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단장으로서 청춘 합창단이 운영되고 공연하는 궁극적인 목표 비전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네, 두시나요? 저희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캠페인을 하면서 네. 아싸 ASA입니다. ASA는 Active Senior as always. 그 구호가 좋죠. 우리 단원들이 너무 좋아요. 아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액티브 시니어로서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말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 정말 시니어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창을 지금 하면서 활력을 찾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청춘합창단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청춘합창단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의 목표로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생의 에너지를 또 다시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이 과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면 비슷한 또래 분들께도 자극이 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또 조금 어린 연령층에게도 한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삶이라는 걸 어떻게 꾸려갈지 네. 말씀 초반에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유독 하루 일과 중에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삶에서 일의 비중은 높은데 네. 스트레스는 많고 불만도 많고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직장 지금 42년 차입니다. 그다음에 사장 30년 차고 어쨌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조직의 하이라키를 하나도 스킵하지 않고 다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애환을 제가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하나의 어떤 그 솔루션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삶과 일을 갖다가 애써 구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는 바로 직원들에게 그런 어떤 그 관념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거. 이렇게 돼야 정말로 위대한 직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청춘합창당의 단장으로서 그리고 또 호텔 CEO로서도 일하시고 또 시청자분들께 어찌 보면 인생의 선배로서 올해 계획하고 계신 바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들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우선 일로서는 저희들은 현재도 대한민국 넘버원의 호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1등을 갖다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UN 그 공연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 남북 통일에 대한 하나의 어떤 관념이 하나로 좀 모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공연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그 안 될 일도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맹방인 그 미국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시니 합창단에 백악관 공연을 허용을 해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런 어떤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원들 무사히 또 암만해도 또 노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사고 없이 무사히 그렇게 잘 공연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계획하신 바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 중에도 저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들 참 많습니다. 근면 성실하다, 일에 몰두하고 있다, 또 빠른 성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꼬리표처럼 붙게 되는 말이 있죠. 나라별로 삶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 지수를 조사할 때면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들 사이에서 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통계나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삶에 얼만큼 만족도를 높이느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오로지 내 개인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 이데일리 초대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그리고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자체적인 삶의 만족도라고 할까요? 행복 지수를 높여가고 있는 분의 표본 이라고 소개해도 오늘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호텔 CEO부터 청춘합창단의 단장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분의 경험담 등을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함께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아코르 앰베서더 코리아의 권대욱 사장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예, 아주.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뵈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그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를 정말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좀 함께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정확히 아코르 앰베서더 코리아의 매니지먼트 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호텔과 그리고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아코르 엠바스더 호텔 매니지먼트 이 회사는 세계적인 프랑스 계열의 호텔 그룹 아코르와 그다음에 한국의 금년에 이제 60주년을 맞는 한국 토종 엠바스더 호텔 그룹이
서로 합작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아코르와 엠바스터 브랜드를 저희들이 지금 달고 위탁 경영을 하는 그런 전문 호텔 운영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17개 호텔 브랜드도 머큐어, 그다음 풀맨, 그다음에 노보텔, 이비스 이와 같은 여러 지금 각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17개의 호텔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운영 전문 법인입니다. 네.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그렇죠. 계열사들 네. 보면요. 네. 최근에 호텔 보면은 뭐 크고 작은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 옛날만큼 뭔가 괴리감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에요. 뭐 친숙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호텔 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한간에 좀 들리기도 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체적인 어떤 그 수요 공급으로 지금 보면은 그거를 지금 따지는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은 일단 피크 타임 기준으로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지금 체류를 하고 총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지금 얼마냐 또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냐 가지고 이제 정부가 추산한 걸 보면은 어쨌든 2016년도까지도 좀 호텔이 전체적으로는 좀 모자라는 걸로 돼 있지만은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업에서 지금 느끼는 그 체감적인 부분은 조금 공급 과잉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네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 계획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별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 인천 송도에 있는 한옥 호텔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기억에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추진하신 프로젝트인가요? 예, 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것은 아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한국 관광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 송도 신도시죠. 거기에 지금 한옥 호텔을 지금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지금 한옥 호텔이고 아주 지금 설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참 뛰어난 그런 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호텔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비롯돼 가지고 호텔의 뭐 방이나 객실이나 그다음에 서비스나 거의 뭐 전국을 뭐 세계를 가나 어디가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옥 호텔은 타고난 그 경쟁력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똑같은 뭐 뉴욕이나 아니면 런던에서 묵은 그런 호텔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국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 호텔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안락함과 그다음에 한국적인 멋,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호텔들과 그렇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네. 가장 큰 경쟁 무기라고 네, 볼 그 수 바로 있을 것 한국적인 같아요. 것이죠. 그럼요. 네. 많은 누가 지금 카피를 하지 못하는. 그럼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올해 이제 엠베스더 호텔 60주년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여러 기념적인 이벤트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사박물관도 예. 열었다고요? 60년 전에 그러니까 1955년도죠. 그때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장 호텔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본이 투자된 호텔로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6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뭐 객실 한 19개 정도 가지고 출발했던 호텔이 이제는 17개의 호텔로 지금 현재 자라났고 또 아코르라는 그런 세계적인 어떤 호텔 체인과 저희들 합작도 지금 하고 많은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모든 이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디퍼런시에이션과 그다음에 이 가격 대비 이 가치, 소위 말하면 이 코스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는데, 이러한 어떤 그 차별화 중에서 제일 이 어떤가 하는 것은 남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호텔에 이 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카피가 가능하죠. 네. 오로지 카피를 못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이거는 누구도 카피를 못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토리. 이것도 역시 카피를 못할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히스토리와 스토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제 앞으로의 미래도 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는 대목일 네. 것 같은데요.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호텔 이용 많이 하시죠? 다른 호텔들도요.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인 만큼 다른 음. 호텔들 이용할 때 좀 일반 투숙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업의 특성상 음. 뭐 지금 아침에 조찬 모임도 많이 댕기죠. 네, 뭐 네, 우리 네.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다른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음식이 어떻게 지금 조리돼서 나오는가, 네. 또 서비스 태도는 어떤가, 어떤 메뉴를 가지고 하는가, 그 우리 호텔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그 벤치마크도 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또 반면교사로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아무래도 보는 관점이 역시 좀 틀리죠. 아무래도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호텔 산업 전반적인 얘기들까지 저희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쉬운 기사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들이 재차 방문하겠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가 패키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호텔 서비스 부분에서 이런 관광객들의 재차 유입을 좀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 뭐가 필요할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입니다. 고객 감동. 우리가 이제 하기 쉬운 말로 고객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정말로 호텔에 오면은 객재는 하는데 내 집처럼 그렇게 편안한 그런 안락함을 우선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여기 와서 정말 대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존귀한 느낌을 갖는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호텔의 그저 이 외적인 어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객실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시설 뭐 연회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요소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드라마에서만 봐도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만큼 힘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 직업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호텔리어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은 호텔리어로서 가질 수 있는 경험과 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 부분이 갖고 있는 매력도 상당히 클 그렇습니다. 것 어쨌든 같아요. 호텔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은 모든 세계인이 다 우리의 잠재 고객이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업종이 사실 쉽지가 않죠. 건설을 예를 들면은 건설은 공사를 주는 사람, 네. 뭐 그다음에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 이런 어떤 그 서프라이 체인이 명백하게 있지만은 호텔은 어느 누구나 다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좋죠. 대인 지금 관계도 좋고. 딱 건설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상당히 많은 경력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호텔 CEO로 계시지만 공무원부터 해서 또 건설사 CEO로도 많은 활동을 그렇습니다. 해 주셨는데요. 해 오셨는데요. 이 같은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호텔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접목하고 예, 계세요? 뭐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호텔의 그 이용객으로서 과거에 제가 건설하러 세계를 돌아다닐 때 정말 세계 유수의 많은 호텔들을 제가 댕겨봤죠. 그래서 그 전부 다 투숙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또 그 경험들이 있고, 또 이 건설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과 비슷한 거라서 모든 업종이 다 이제 연계가 되고 또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호텔에 와서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보면 일차적으로 어떻게 이윤을 내고 성과를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가 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잖아요. 네. 그만큼 아코르 앰베서더 코리아 역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CSR 해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그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CSV를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Corporate Social Value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 타임, 이 호라이즌의 그저 이 롱텀으로 보느냐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러한 기업의 그 사회적인 공헌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코르는 친환경 그 사업인 플래닛 21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안내에서 우리가 집이 참 이제 없는 분들 또는 인테리어가 아주 열악한 그런 어떤 집을 몇 채를 갖다 선정을 해서 매년 그 인테리어를 갖다가 중구청과 같이 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예를 보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춘합창단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스폰서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최강철 원주 부시장께서 네. 한중일의 삼국의 그 화해와 배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부부가 자전거로 4,400km를 갖다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풀로 스폰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공헌 활동부터 해서 그 이외에 좀 감정이 묻어나는 활동도 함께 해주고 계신다. 딱 사장님의 경영 스타일과 철학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윤만 지금 추구하는 시대인지 물론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를 해야 네. 됩니다.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좀 이 그 시야를 갖다 조금 길게 호흡을 좀 길게 지금 기업도 지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갖다 높여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뭐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활동 경영, 이제 경영인으로서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말씀 중에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청춘 합창단 사장님과는 빼놓을 수 없는 또 그렇죠. 얘기거리예요. 최근에 사장님 검색하니까 오히려 그 얘기 예. 기사들이 조금 더 많던데요. 그렇죠. 6월에 상당히 큰 행사 치르고 예. 오셨죠. 예, 소개를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6월 15일 날 저희들이 그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서 저희들이 청춘합창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한 뭐 기본적인 어떤 취지와 목적은 우리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거든요. 광복 70주년을 지금 맞는 그런 시점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평화 통일 의지를 한번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엔을 가긴 갔는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단원만 해도 지금 48명 되고 또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또 우리 프로그램을 인간극장으로 또 프로그램 편성하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고령이시니까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 이런 분들도 모시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식구가 됐어요. 한 60여 명이 지금 되는데요. 네. 그 대식구를 이끌고 우리가 유엔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그런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렵게 그 참 비용도 마련하고 또 유엔에 가는 어떤 그 허락도 지금 받고 그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우리가 좋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체의 그 사적인 어떤 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정말로 우리 단원 모두들의 그 영광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유엔에 가서 3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 불러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대단히 영광이고 또 지금 우리가 비록 나이가 평균 연령 65세의 그런 어떤 우리 시니어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마침 그날이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었어요. 네. 유엔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세계 노인들이 많은 학대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저한테 영어로 말하면 abuse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어뷰즈가 그때 유엔에서 그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저희들이 왔다는 것도 굉장히 저거 하고 또 우리가 이 정말로 통일된 그 한국에서 그런 더 큰 그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북한의 합창단들과 함께 그렇게 이 통일을 다시 이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저희들의 통일 염원을 아울러서 표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뭐 반기문 총장님도 참석을 해주셨고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돌아오니까 정말로 실감이 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참 어려운 일을 했구나.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의 바탕 위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꿈을 또 꿀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원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유엔에 갔다 온 합창단이다 하는 자부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도움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평양 공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통일 한국에 기여하는 그런 합창단. 근데 사실은 그 우리 합창단의 본질은 우리가 유엔에 가고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의 참 어두운 구석들, 그다음에 힘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시니어들도 이런 합창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 그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거. 이게 저희들의 본질입니다. 사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가장 먼저 드는 게 나이 불문, 상황 불문하고 무언가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그렇습니다. 상당히 체감할 수 네. 있어요. 매번 뵐 때마다. 이렇게 제가 요즘 마이송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곡을 갖기를 원해요. 아. 그래서 이제 작곡가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한 6명 젊은이들까지 포함해서 곡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오, 네. 열심히 연습해서 CD를 이제 하나 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제 곡은 그 가사를 제가 썼습니다. 네.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매일매일의 그 삶이 항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잠깐 뭐 평양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평양 공연을 지금 계획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민이 있는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는 지금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을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시군 단위까지 청춘 합창단이 조직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방방곡곡마다 이렇게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국민 그 화합이라든지 행복감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삶의 자세를 바라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사장님과 얘기하니까 다시 들게 되는데요. 앞서 목탈 경영부터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많은 경험들이 다 쌓여 있는 만큼 지금 한참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도 해주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대학 강연, 특강도 좀 많이 네. 다니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계신가요? 뭐 여러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은 당당해질 수가 있고 또 당당해져야 자기의 자존이 지금 살고 자존이 살아야 자유가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지금 추구해야 될 최고의 어떤 그 가치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자유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당당했을 때 그럴 때 자기 자존심도 지켜지고 자존이 또 살아야 또 자유가 있고 그래야 온전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항상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갖다가 똑바로 살자. 단 하루를 살아도 남의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늘 이제 해주는 얘기가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 처하는 그런 환경마다 참되어라. 이것이 이제 옛날에 그 임재선사께서 하신 그 유명한 그 이 구절인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저버리는 바가 없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그래서 신불 부인이면 면무참색이다. 그런 키워드로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떳떳하게 살면은 누구에게나 당당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여도 우리가 간과하고 흘려버리게 되고요. 또 너무 소중한 건데 옆에 가까이 있어서 놓치고 중요도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뜻깊은 얘기 많이 들을 수 네네.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